이 집에서 당장 나가. 가난한 집 딸이 감히 우리 아들한테 용돈 타령을 해? 다곡분이 목욕탕 앞에서 소리를 지르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약값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시어머니,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아프면 죽어야지. 가난뱅이가 무슨 치료비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꾼이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시댁에서 당한 끔찍한 멸시와 모욕,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효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가 아닌 하녀 취급을 당하며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던 미연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파도 병원비 하나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그녀에게 남편마저 바람을 피우며 이혼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작은 야산을 샀던 미연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그토록 괴롭혔던 시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시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드시면서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목욕탕 보일러실의 쇳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내 심장도 덜컥거린다. 아직 동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지만 나에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황금탕 목욕탕 시댁에서 운영하는 이곳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꾼이다. 미연아, 보일러 불 때고 물 때 다 닦았어? 시어머니 다곡분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날카롭게 울린다. 잠시도 쉬게 해주지 않는다. 네, 어머니.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만 나온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에게 나는 진짜 딸이 아니다. 가난한 집에서 온 며느리, 그것도 친정에서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는 미천 없는 며느리일 뿐이다. 목욕탕 청소를 마치고 나면 이제 때밀이 준비다. 수건을 정리하고 때밀이용 비누를 바구니에 담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하나 줍는다. 시어머니는 내가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는 게 보이면 가차없이 핀잔을 준다. 가난뱅이 집에서 온 년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 뭘 해먹고 살아? 그 동네 아줌마들이 있는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한다.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숙인다. 변명할 수도 대꾸할 수도 없다. 이 집에서 살려면 참아야 한다. 오전 7시가 되면 목욕탕 첫 손님들이 들어온다. 대부분 동네 할머니들인데 이분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한다. 우리 집 하녀야. 며느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맞장구를 친다. 그래도 일은 잘하는 것 같던데?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야지. 공부도 못했고 친정도 거지 같고. 나는 때밀이를 해드리면서도 귀를 닫아버리고 싶다. 하지만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는가. 매일 반복되는 이런 모욕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낸다. 점심시간에는 시댁 식구들과 따로 먹는다. 그들이 먹고 남은 반찬들, 식은 밥으로 대충 때우는 게 내 식사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는 남편 철수가 그래도 챙겨줬다. 어머니 미연이도 함께 먹어야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도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나를 피한다. 철수야,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네는 말투는 한없이 다정하다. 나에게는 1년 내내 차가운 목소리뿐인데 말이다. 철수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요즘 들어 더욱 그렇다. 집에 들어와도 나와 대화하려 하지 않고 뭔가 피하는 것 같다. 오후가 되면 본격적인 때밀이 시간이다. 손님들이 몰려들고 나는 쉴 새 없이 때를 민다. 등이 아프고 무릎이 욱신거려도 참아야 한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냉소적으로 웃는다. 병원비가 하늘에서 떨어져? 튼튼해야 일하는 거지. 그리고는 덧붙인다. 아프면 친정에나 가서 치료받아. 친정. 그 말만 나와도 가슴이 무거워진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병원비를 드릴 형편이 안 된다. 시댁에서는 용돈 한 푼도 주지 않으니까. 아니,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친정에 돈을 주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결혼하면 시댁이 친정이야. 그런 것도 모르나? 시어머니의 말은 항상 날카롭다. 가난한 집에서 온 년이 감히 우리 돈을 친정에 가져가려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난다. 다리는 부어올라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손은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에 거칠어져서 상처투성이다. 그래도 집으로 올라가면 철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요즘 철수는 자주 늦는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서는 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 어디 갔다 왔어요?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만났어. 라고 대충 대답한다. 예전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도 물어보고 내가 힘들어하면 위로도 해줬는데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시집 올 때만 해도 철수는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좀 까칠해도 참아달라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 나빠졌다. 특히 친정에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맨날 친정 돈 얘기야? 우리도 여유롭지 않다고. 예전에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아예 짜증을 낸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전화로만 들어도 목소리가 많이 약해지신 게 느껴진다. 미연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 살아라. 하지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는가? 혈압약도 제대로 못 사서 드시고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신다는데 내일은 꼭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 어머니 병원비를 좀 도와달라고. 아니면 적어도 약값이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벌써 무서움이 밀려온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들이 벌써부터 귓가에 맴돈다. 그래도 용기를 내야 한다. 어머니를 위해서. 새벽 4시 알람이 또 울린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오늘은 꼭 말씀드리겠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날은 유난히 목욕탕에 손님이 많았다. 동네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때밀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은 결릴 대로 결렸지만 참았다. 오늘 꼭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니까. 오후 3시쯤 손님들이 좀 줄어든 틈을 타서 시어머니께 다가갔다.
박옥부는 계산대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다. 오늘 수입이 꽤 괜찮은 모양이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세던 손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부터 불길했다. 뭔데?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좀 필요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돈다발을 계산대에 탁 하고 내려놨다. 뭐라고? 병원비? 어머니 혈압이 많이 오르셔서 약값이라도. 야, 이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목욕탕에 있던 몇 명의 할머니들이 고개를 돌렸다. 결혼하면 시댁이 친정이라고 했지? 그런 것도 모르고 시집 왔어?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에 용기를 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 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가난뱅이 집에서 온 년이 감히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 순간이었다. 목욕탕 문이 열리면서 철수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는데 얼굴이 좀 이상했다. 술을 마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짜증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야, 어머니? 내 마누라가 또 친정 돈 얘기를 해. 시어머니가 철수에게 말했다. 내가 몇 번을 말해도 모르겠나 봐. 철수는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나를 감싸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 미연아, 우리도 여유롭지 않다고 했잖아.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셔서. 아프면 친정에서 알아서 하겠지.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맨날 친정 얘기만 하지 말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내 남편이 하는 말인가? 예전에는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철수야, 나는 단 한 번도. 됐어. 철수가 소리를 질렀다. 지겨워 죽겠어, 정말. 목욕탕에 있던 할머니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굴욕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봐, 아들도 지겨워해. 그리고는 할머니들에게 말했다. 가난한 집 딸들이 다 그래요. 시집 와서도 친정 생각만 해. 할머니 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급히 목욕탕을 나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런 식으로 삐지고. 정말 버릇이 없어. 집으로 올라가서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철수는 한참 후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미연아. 왜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철수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앞으로는 친정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은 없어.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도 목욕탕 확장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 어머니 말씀이 맞아.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야. 나는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어요? 변한 게 아니야. 현실을 보는 거지. 철수는 피곤하다는 듯 머리를 감쌌다. 미연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이런 식이라니? 항상 돈 없다고 친정 걱정한다고. 철수는 말을 흐렸다.
가끔 답답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철수는 내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마음은 천리 만리 떨어진 것 같았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철수가 씻으러 간 사이에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평소에는 남의 휴대폰을 보지 않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자꾸 신경이 쓰였다. 화면에 떠 있는 문자는 여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영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다. 어제는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설마. 철수가 씻고 나왔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는 황급히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왜 남의 휴대폰을 봐? 문자가 와서 보였어요. 영희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친구야. 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내요. 어제 즐거웠다고?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설마 정말. 설마 철수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요즘 철수의 행동들, 늦게 들어오는 것, 나를 피하는 것, 친정일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다. 그 날부터 나는 철수를 유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철수 주머니에서 떨어진 모텔 영수증을. 날짜를 확인해 보니 철수가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던 그 날이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모텔 영수증을 발견한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다. 철수는 내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 잠든 얼굴마저 낯설어 보였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뭐가? 요즘 늦게 들어오고 나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철수는 넥타이를 매면서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바쁘니까 그러지. 목욕탕 확장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럼 뭐가 더 있겠어? 철수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미연아, 자꾸 이런 식으로 의심하지 마. 기분 나빠. 그리고는 급하게 나가버렸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나간 것이다. 나는 그날도 새벽 4시부터 목욕탕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때를 밀어들이면서도 자꾸 딴 생각만 들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야, 오늘 왜 이렇게 멍청해? 정신 좀 차리고 일해.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어제 철수가 그러던데 자꾸 의심한다고?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철수가 시어머니에게 우리 사이의 일을 이야기했다는 뜻이었다. 그런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했다. 남편을 믿지도 못하고 자꾸 의심하면 남편이 진짜로 싫어하게 된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혹시 내가 정말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하지만 모텔 영수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후에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약해지신 것 같았다. 미연아,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 병원은 가셨어요? 약국에서 그냥 혈압약만 샀어. 괜찮아. 어머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제가 돈을 미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 살아라. 시댁에서 눈치 보이는 일 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아픈데도 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고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시어머니는 나를 하녀 취급한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 걸까? 그날 저녁 철수가 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와 함께 다른 향수 냄새도 났다. 내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다. 어디 갔다 왔어요? 회식 있었어. 철수는 대충 대답하고 씻으러 들어갔다. 나는 철수의 옷을 확인해 봤다.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분명히 내가 쓰지 않는 색깔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철수가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었다. 이게 뭐예요? 립스틱 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철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다. 모르겠는데? 회식 때 누가 실수로 묻혔나 보지. 실수요? 이런 곳에 어떻게 실수로 묻혀요? 야, 정말 지겨워. 철수가 갑자기 화를 냈다. 맨날 의심하고 트집 잡고. 이런 식으로 살면 누가 좋겠어? 트집이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철수는 나를 차갑게 쳐다봤다. 증거라도 있어? 모텔 영수증 봤어요. 그리고 영이라는 여자 문자도.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철수가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혹시나 했지만 정말로 인정하는 순간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다. 맞다고? 영이랑 만나고 있어. 철수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그런데 뭐? 너한테 뭔가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굴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바람을 피우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당신이 바람을 피웠는데 내가 뭔 잘못이에요? 잘못이 없다고? 결혼하고 나서 너 뭐 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맨날 친정 얘기, 돈 얘기.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게 바람 필 이유가 돼요. 이유든 아니든 상관없어. 이제 지겨워.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연아,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혼? 정말로 이혼 얘기를 꺼내다니.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에 생각하고 있었어. 철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 사이에 이미 끝난 지 오래야. 너도 느끼고 있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물론 요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혼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영희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고,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이 지겨워졌으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거야. 철수는 마치 합리적인 결정인 것처럼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울면서 잠들었다. 꿈에서도 철수가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고
나는 혼자서 목욕탕 청소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미연아, 앉아봐.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철수한테 들었어. 이혼 얘기.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도 찬성이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애초에 너 같은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이었어. 어머니, 위자료는 많이 주지 못할 거야. 우리도 목욕탕 확장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시어머니는 마치 사업 이야기를 하듯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영이라는 아가씨가 곧 들어올 거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었구나. 철수도 시어머니도 모두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어머니, 위자료를 조금만 더 올려주실 수 없을까요?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시어머니는 비웃듯 웃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혼하는 주제에 무슨 위자료를 많이 달라고? 하지만 제가 2년 동안, 1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고마워야지.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1,000만 원도 많이 주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이런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1,000만 원. 2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철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시원해 보였다. 그래도 미안해. 철수가 형식적으로 말했다. 잘 살아. 당신도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다. 그냥 허탈할 뿐이었다. 짐을 싸는 것은 금방 끝났다. 이 집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옷가지와 몇 권의 책뿐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짐을 싸는 나를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한마디 더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 남편한테 의심부터 하고 친정 돈 얘기하고. 그래서 버림받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원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1,000만 원으로는 보증금도 부족했다. 결국 월세가 비싸더라도 보증금이 적은 곳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목욕탕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의 허름한 원룸이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까. 구인 광고를 보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봤지만 쉽지 않았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며칠 후 다행히 대성건설에서 격리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장 김대성을 만나보니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었다. 경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실하게 일할 의지만 있으면 돼요. 김대성은 웃으면서 말했다. 일하면서 차근차근 배우면 됩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무엇보다 김대성이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고마웠다. 목욕탕에서 2년 동안 하녀 취급받다가 사람 대접을 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미연 씨, 점심 같이 드세요. 김대성이 말했다. 혼자 드시지 말고. 시댁에서는 식구들과 따로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사장이 직접 같이 먹자고 한다. 이런 게 정상인 거였구나.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친정 어머니 걱정 때문이었다. 이제 내 월급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드려야 하는데 생활비를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을 때 목소리가 더욱 약해지신 것 같았다. 미연아, 너 이혼했다며? 네, 어머니. 미안해, 미연아. 엄마 때문에.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어머니는 자책하고 계셨지만 나는 오히려 시원한 마음이었다. 이제 시댁 눈치를 보지 않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으니까. 어머니,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병원도 가시고 약도 제대로 드세요. 미연아, 너도 혼자 사는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일해서 벌 수 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바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150만 원 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어머니는 정말 고마워하셨다. 미연아, 이런 거 안 줘도 돼. 너나 잘 챙겨 먹어.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병원 가세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혈압이 많이 높아졌다고 했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정기 검진도 받으셔야 하고요. 100만 원. 내 월급의 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다. 월세 30만 원, 생활비 20만 원, 어머니 약값 100만 원. 그러면 내게 남는 건 없었다. 정말 빠듯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적어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병세가 더 나빠졌다. 혈압약만으로는 부족해졌고 다른 검사들도 받아야 했다. 병원비가 점점 더 많이 들었다. 미연아,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너나 잘 살아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밤늦게까지 부업을 찾아봤다. 건설회사 일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편의점 야간 알바, 청소 일, 전단지 돌리기.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김대성 사장이 내 상황을 알고는 걱정해 주었다. 정미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사장님.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고요? 네, 혈압이 많이 높으셔서. 김대성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월급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 이런 분을 만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하지만 몇 달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다. 응급실로 모셔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입원비가 하루에 10만 원씩 나왔다. 일주일만 입원해도 70만 원이었다. 내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의사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나는 막막했다. 빌릴 데도 없고 팔 것도 없었다. 그때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미연아, 엄마는 이제 됐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때문에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엄마가 미안해.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살려드려야겠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정미연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나요? 시댁에서 2년 동안 하녀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남편마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통보하다니요. 그나마 1,000만 원의 적은 위자료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미연이의 처지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향한 미연이의 효심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라도 어머니를 모시려는 마음 말입니다. 과연 미연이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어머니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김대성 사장에게 부탁도 드렸고 휴대폰을 팔기도 했다. 그래도 부족했다. 결국 사금융에서 돈을 빌렸다. 이자가 높다는 걸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 미연아, 이렇게까지 하지 마. 어머니는 내가 돈을 구해오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이제 됐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지만 상태가 많이 나빠지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고 말씀하실 때도 힘들어 하셨다. 미연아, 엄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 엄마가 만약에 죽게 되면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장하지 말고 매장으로 해줄 수 있겠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좋은 곳이 아니어도 괜찮아. 따뜻한 야산이라도 좋으니까.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셨다. 옛날부터 화장은 무서워했거든. 땅에 묻혀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미연아, 약속해줘. 엄마 소원이야.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계시다가 미연아, 고생 많았어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묘지를 구하는 일이었다. 공원 묘지는 너무 비쌌고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모실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려면 매장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에 시외 쪽에 작은 야산이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가격은 2천만 원. 내게는 큰 돈이었지만 전 재산을 털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야산을 보러 갔을 때 경치가 정말 좋았다. 아래로는 조그만 마을이 보이고 산 중턱에는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곳이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의아해했다. 이런 곳에 뭐 하시려고요? 개발도 안 되고 교통도 불편한데.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해요. 아, 그러시는군요. 그런데 이 땅이 좀 특이해요. 중개업자가 말했다. 여름에 가끔 물이 고여요.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 전 재산 2천만 원을 다 털어서. 이제 내게 남은 돈은 몇십만 원 뿐이었다. 묘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김대성 사장이 인부 한 명을 보내주셨고 나도 직접 삽을 들었다. 어머니를 모실 자리를 만드는 일이니까 정성을 다해야 했다. 그런데 땅을 파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중개업자가 말한 대로 물이 자꾸 고였다. 1미터 정도 파니까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줌마, 이거 좀 이상해요. 인부가 말했다.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도 계속 파주세요. 배수를 잘해서 물이 안 고이게 할게요. 하지만 더 파면 팔수록 물이 더 많이 올라왔다. 그것도 보통 물이 아니었다. 미지근했고 특이한 냄새가 났다. 아줌마, 이거 혹시? 인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온천수 아니에요? 온천수요? 제가 온천 개발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이 물하고 비슷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온천수라고? 정말일까? 우리는 더 깊이 파봤다. 2미터, 3미터. 더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물이 나왔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더 높아졌다. 이거 진짜 온천수 같은데요? 인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묘를 쓰려고 산 땅에서 온천수가 나오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날 저녁 김대성 사장에게 전화를 드렸다. 사장님, 제가 산 땅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요? 온천수가 나와요. 온천수요? 정말이에요? 다음 날 김대성 사장이 직접 와서 확인해 봤다. 그리고 전문가도 함께 데려왔다. 이거 정말 온천수네요. 전문가가 물을 검사해 본 후 말했다. 온도도 적당하고 미네랄 함량도 좋아요. 김대성 사장이 흥분해서 말했다. 정미연 씨, 이거 대박이에요. 온천 개발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어머니 묘를. 아, 그러게요. 김대성이 생각에 잠겼다. 그럼 다른 좋은 곳에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는 온천으로 개발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되나요? 어머니가 이곳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날 밤 나는 고민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이 기회를 잡아야 하나?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셨다. 미연아, 엄마는 어디든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이게 그 선물인가 보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결정을 내렸다. 온천 개발을 하되 어머니의 묘는 온천 근처 가장 좋은 곳에 모시기로. 며칠 후 김대성 사장과 정식 계약을 했다. 사장이 개발비를 대고 나는 땅을 제공해서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정미연 씨 정말 대단해요. 김대성이 말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묘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온천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가 들썩였다. 특히 황금탕 목욕탕 쪽에서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며칠 후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연아, 정말 온천수가 나왔다며? 네,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줄까? 나는 웃었다.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 아니에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네요. 온천 개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김대성 사장이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본격적인 수질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놀라웠다. 정미연 씨, 이 온천수 정말 대단해요. 전문가가 흥분해서 말했다.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고 관절염에도 좋아요. 미네랄 함량이 최고급이에요.
김대성 사장도 기뻐했다. 이 정도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온천 시설을 만드는 데는 3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계속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내가 산 작은 야산이 점점 멋진 온천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꿈 같았다. 어머니 묘는 온천시설에서 조금 떨어진 소나무 아래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셨다. 매일 온천에 오는 사람들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어머니 보세요.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나는 매일 성묘를 가면서 말씀드렸다. 온천이 개장한 첫날 동네 할머니들이 먼저 와서 물에 들어가 봤다. 아이고, 이 물이 정말 좋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져. 관절 아픈 것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다른 할머니도 만족해 하셨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동네 할머니들이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그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일주일 만에 온천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한 달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특히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왔다. 아토피가 정말 좋아졌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고마워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걸 여기서 나았어요. 무릎 관절염이 20년 됐는데 여기 다닌 지 한 달 만에 많이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한 분도 만족해 하셨다. 온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신문에 기사가 나고 텔레비전에서도 소개했다. 효녀의 기적 온천이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도 함께 보도됐다. 시댁에서 고생하다가 이혼한 후 어머니를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야산을 샀는데 온천수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정말 효도의 보답이네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어요. 온천 수익도 놀라웠다.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매출도 크게 늘었다. 김대성 사장과의 계약에 따라 내가 받는 수익도 상당했다. 정미연 씨 이제 정말 부자가 됐어요. 김대성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한 달에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2천만 원. 예전에 목욕탕에서 일할 때는 한 푼의 용돈도 못 받았는데 이제는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가장 기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온천을 찾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아토피로 고생하던 아이들이 깨끗한 피부를 되찾고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던 할머니들이 활기차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다. 정미연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피부 질환으로 10년간 고생하던 한 여성이 고마워했다. 그런데 온천이 유명해지면서 의외의 곳에서 연락이 왔다. 황금탕 목욕탕에서였다. 미연아, 나야, 시어머니야. 박옥분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다. 네, 어머니. 온천일 정말 잘 됐더라. 네, 미연아, 우리가 좀 도와줄까? 박옥분의 목소리에 간청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목욕탕 경영이 요즘 어려워져서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나를 가난뱅이라고 무시하고 쫓아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미연아, 우리도 가족이었잖아. 철수도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영이랑 결혼했는데 그년이, 아니, 그 사람이 도박을 해서 빚이 많아졌어. 목욕탕 돈까지 가져다 써서 이제 부도 날 것 같아. 나는 속으로 웃었다. 바람 피우던 여자와 결혼했더니 도박빚까지 안게 됐구나. 그래서 미연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할 일이 많아서요. 미연아, 제발. 어머니, 저는 이제 시댁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 내가 가난할 때는 무시하고 괄시하더니 이제 와서는 도움을 청한다. 며칠 후 철수가 직접 온천에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미연아, 왜 왔어요? 미안해.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것.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미연아, 우리 다시. 철수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나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다시 뭐요? 아니야, 미안해. 철수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철수가 돌아간 후 나는 어머니 묘에 갔다. 어머니 보셨죠? 저를 버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나는 묘비에 손을 대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주신 선물로 잘 살고 있어요. 온천 사업은 계속 잘 됐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했다. 김대성 사장과 함께 더 큰 시설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였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온천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나자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입증됐다. 대학 병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온천수의 치료 효과를 인정했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했다. 이 온천수는 정말 특별해요. 피부과 전문의가 말했다. 아토피 환자들에게 이렇게 효과가 좋은 자연 온천은 처음 봐요. 정형외과 전문의도 마찬가지였다. 관절염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온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적의 온천, 효녀의 온천이라며 더욱 크게 보도했다. 내 이야기도 다큐멘터리로 제작돼서 방송됐다. 시댁에서 하녀 취급을 받으며 2년간 고생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심만은 변하지 않았던 정미연 씨.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야산을 샀는데 그곳에서 온천수가 발견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말 효도의 보답이네요. 부모님을 소중히 해야겠어요. 나쁜 시댁 사람들은 벌을 받았나요? 그 벌에 대한 답은 곧 나타났다. 황금탕 목욕탕은 급속도로 망해가고 있었다. 온천이 생기면서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목욕탕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천에서 목욕하는데 누가 목욕탕에 가겠어? 동네 할머니들이 말씀하셨다. 게다가 온천은 치료 효과도 있잖아. 목욕탕 매출이 80% 이상 떨어졌다. 하루에 10명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박옥부는 절망에 빠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박옥분이 후회하며 말했다. 미연이를 그렇게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철수와 결혼한 영희가 도박에 빠져서 목욕탕 운영 자금까지 모두 써버린 것이다. 어머니, 돈 좀 더 빌려주세요. 영희가 박옥분에게 말했다. 이번만 되면 다 회수할 수 있어요. 무슨 돈이 더 있어? 이미 다 털렸는데. 그럼 목욕탕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세요. 박옥부는 영희의 말에 따라 목욕탕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영희는 그 돈마저 도박으로 잃어버렸다. 인연이 뭘 했어? 박옥분이 영희에게 소리를 질렀다. 돈을 다 어디다 썼어? 미안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1억 원을 실수로 잃어버려? 철수도 영희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 아내가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낸 것이다. 영희야, 정말 그만해. 이제 우리 집안이 거지가 될 것 같아. 철수야, 나 진짜 끊을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영희는 끊지 못했다. 도박 중독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목욕탕 운영 자금은 물론이고 집 세간살이까지 팔아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고 목욕탕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옥부는 절망했다. 30년 동안 운영해온 목욕탕이 동네 사람들도 황금탕의 몰락을 지켜봤다. 저 집이 미연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벌을 받네. 그러게 말이야.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쫓아내더니 이 꼴이 났어. 미연이는 잘 됐고 저 집은 망했고. 정말 인과응보야. 몇 달 후 황금탕은 결국 문을 닫았다.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박옥분과 철수는 전세 보증금마저 날리고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영희는 도박빚에 쫓겨서 야반도주했다. 철수에게는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버림받는 기분이 어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편 내 온천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김대성 사장과 함께 더 큰 시설을 만들었고 숙박시설과 레스토랑도 추가했다. 이제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미연 씨 이제 정말 대기업 사장님이 됐네요. 김대성이 웃으며 말했다. 한 달 수익이 억 단위예요. 돈이 많아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늘어났다. 우선 동네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경로당을 지었다. 할머니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순덕 경로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정미연 씨 정말 고마워요. 동네 할머니들이 기뻐하셨다. 어머님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료비도 지원했다. 내가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 돈으로 편안히 치료받으세요. 내가 의료비를 지원해 드릴 때마다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셨다. 어느 날 박옥분이 온천에 찾아왔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옷차림도 초라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다. 미연아, 어머니가 왜 오셨어요? 미연아, 정말 미안해. 박옥분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미연이 시어머니야? 그래, 미연이를 가난뱅이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 지금 보니까 누가 진짜 가난뱅이인지 알겠네. 박옥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계속 말했다. 미연아, 나 좀 도와줘. 먹고 살 길이 없어. 나는 박옥분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미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어머니, 저를 가난뱅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친정을 거지 같다고 하셨고요. 미연아, 이제 누가 진짜 거지인지 아시겠어요? 박옥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희를 무시한 걸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저도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미연아, 대신 이것만 드릴게요. 나는 박옥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병원비예요. 몸이 아프시면 치료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박옥부는 그 돈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미연아,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깔보면 안 돼요. 박옥분이 돌아간 후 나는 어머니 묘에 갔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묘비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벌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한 게 아니라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해가 지면서 온천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돌아갔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밤 나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평안함을 느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미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아 이혼까지 당했던 미연이가 결국에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 하나만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야산을 샀는데 그곳에서 온천수가 발견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반대로 미연이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시댁 사람들은 모두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더욱 잘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